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함께 공부하게 된 이정민입니다. 자, 생물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암기할 거 많고 또 어려운 것 같고 뒤쪽으로 가면 복잡한 것 같고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생물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다소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자, 그때 사실은 이제 암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턱대고 뭐 친구 이름 외우듯이 외우는 것보다는 이 생물 같은 경우도 일종의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익혀지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과학은 용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뜻이 절반 이상의 영역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만 잘 하셔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학습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암기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용어들도 의미가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용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생물을 학습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저랑 진행을 하실 거고요. 아마 수업 초반부는 화학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화학을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학습을 하시면 하실수록 화학적으로 베이스를 다져놓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 일반 생물학의 첫 교재 첫 장은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의 개론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사실은 생물을 다룬다고 하면 뭐 다른 화학물질을 다룬다거나 또는 물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운동을 다룬다거나 뭐 이런 것들과 다르게 생물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생물이야 라고 하는 녀석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생물이 아닌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실 거고요.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주요한 내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실 텐데 제일 처음 나오는 특성은 자, 세포가 기본의 단위가 돼서 이 세포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아무리 생물을 처음 본다고 해도 살아있는 생물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문제는 이 세포를 가지고 막 쌓아서 마치 돌무지 무덤 만들듯이 이렇게 쭉 쌓아놓는다. 이렇게 해서 생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생물을 만든다고 할 때 지금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이 어지러워 보이는 이 그림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세포들이 모여서 생물을 구성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것들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것들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짜임새를 가지고 모여야지만 생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규칙성이 조금 잘 나오는 사진을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모여서 생물을 만드는데 이게 그냥 막 세포를 모은다고 생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모여서 생물을 구성하는 데에도 어떤 규칙이 있다. 이건 사실 뒤쪽에 50장 근처 가시게 되면 생물 구성의 원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이 될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생물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우리 생물학을 공부를 할 때요. 모든 과학 분야가 그렇지만 물리는 물리대로, 화학은 화학대로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하는 사고 방식이 있거든요. 생물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 살아있니? 그거 살아있니? 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살아있다, 라이프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뭘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 얘 그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니? 그런데 에너지만 갖고 있다고 살아있는 거냐? 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필요하면 만들기도 하고 필요하면 쓰기도 하고 정말 쓸데없으면 외부로 방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떤 대상이 살아있는 것이냐? 라는 거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생물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물질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두 번째 특성이 될 거고요.
세 번째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지금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것보다는 보통 여러분들은 생물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라고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이 자극이야 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는 자극 준다 라고 하면은 툭툭 건드리는 거. 건드리지 마, 자극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생물에서 얘기하는 자극이야 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넓은 범위를 포함을 해서 환경적인 변화요. 막 건조해졌어, 수분이 부족해. 또는 추워졌어, 온도가 낮아. 이런 환경적인 조건들도 전부 다 자극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거기에 대해서 생물이 반응을 보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극을 보일 때 신경계를 이용해서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내분비계를 통해서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동물생리 파트에서 공부하시게 될 내용인데요. 이 신경계를 이용해가지고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내분비계를 통해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분비되고 작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린다, 느리게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으세요. 아, 선생님 그러면 반응이 느린 거 이거 굳이 뭐하러 합니까? 자, 그런데 신경계를 이용한 반응은 빠르게 보이는 대신에 문제는 빠르게 반응이 나오고 대신에 그 반응이 빨리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반응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 반면에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내분비계를 통해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때 나타난 반응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자극이냐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고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은 우리 뒤쪽에 50장 이후에 나오는 동물생리학 파트에서 여러분들 다루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즉각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생물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 온도가 어찌됐건 습도가 어찌됐건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됐건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체온이요. 사람은 체온이 36.5도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뭐 개인차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36.5도에서 37도 이내 온도로 유지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조난당해서 막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는 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저체온의 기준은 35도고요. 감기가 걸리거나 뭐 장염 걸렸어 이렇게 되면 발열이 발생을 하죠. 열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42도 이론적으로 42도 이상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36.5도로 유지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우리 이제 건강 얘기할 때 당뇨병 얘기 많이 하니까 당뇨병이야 라고 하는 거는 혈액 중에 당이 너무 많아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혈액 중에는 어느 정도 당이 있어야 하느냐? 혈액 100ml당 우리 평균적으로 이제 성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 이제 체내에 총 갖고 있는 혈액량을 대략 한 4 내지 5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 내지 5리터의 혈액 중에 100ml당 혈당이 100에서 대략 한 120mg 정도 범위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정상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뭐 활동하다 보면 나 당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이 떨어져서 질병적인 문제가 생기는 저혈당 증세가 오려면 이 100mg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됐을 때 이제 저혈당 증세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는 이거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내용인데 체내 pH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pH는 체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항상성 중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유지가 되는 항상성이고요. 체내 pH는 pH 7.4, 우리 보통 약알칼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보다 약간만 벗어나도 다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항상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당장 3장 가서 공부하실 때 이 pH 엄격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서 어떤 장치를 가지고 유지를 하는지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고요.